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밤 고구려의 오래된 돌길 위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전설적인 장수 을지문덕은 500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살수대첩의 영웅으로 기억되지만 정작 그의 피를 이은 후손들은 역사에서 에스피드듯이 사라져 버렸다. 영광도 기록도 무덤조차도 없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 그들의 흔적. 왜 그랬을까? 무엇이 이 위대한 가문의 계보를 몰락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는 아직 열리지 않은 그 진실의 문을 두드리려 한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상상보다 훨씬 어둡고 훨씬 잔혹한 비밀이 숨어 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함께 끝까지 들어보길 바란다. 살수대첩이 벌어졌던 그 해, 을지문덕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나라 전체의 운명을 손에 쥔 최고 지휘관이었고 정치와 외교까지 통솔할 수 있는 고구려 최상위 권력층의 중심에 서 있었다. 수십만 대군을 무너뜨린 전쟁 영웅이자 나라의 머리와 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을지문덕이었다. 그러나 권력이 높은 만큼 질투도 많았다. 그의 뒤를 꾸준히 따라다니던 시기질과 두려움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고구려의 권력 구조는 왕 한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왕과 더불어 귀족들의 대표인 대대로가 나라를 함께 이끄는 특유의 이원 체제였다. 대대로는 왕과 맞먹는 권위를 가질 때도 있었고 외교나 전쟁과 같은 국가 중대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이런 자리에 오른다 하는 것은 단순히 명예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심장에 손을 얹는 일과도 같았다. 을지문덕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후대 학자들이 인정하는 공통된 시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그의 가문은 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을까? 이는 단순한 쇠퇴나 자연스러운 몰락이 아니었다. 기록이 사라졌고 후손들의 존재가 사라졌고 이름마저 사라졌다. 고구려의 다른 어떤 영웅도 이런 식의 소멸을 겪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흔적을 쓸어내고 가문 전체를 지워버린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의혹은 훗날 등장할 거대한 인물 연개 소문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진다. 을지문덕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보인다. 그는 외국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성립할 수 없었다. 고구려는 외부 민족을 경멸했으며 특히 과거 자신들의 왕릉을 파헤친 북방 부족들에 대해 극도로 냉담했다. 그런 외부 집단 출신이 국가 최고 권력인 대대로에 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을까? 그는 오랜 귀족 가문의 정통 혈통 고구려의 심장에서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가 전쟁에서 보여준 전술은 단지 지략이 뛰어나서만이 아니라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와 권한 덕분이기도 했다. 을지문덕은 전장 곳곳에서 군주의 의중을 직통으로 전달받았고 때로는 스스로 국정의 일부를 조정하기까지 했다. 이런 위치에 있음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왕과 함께 고구려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중 하나였다는 증거다. 고대 국가에서 이런 위치에 오르는 것은 가문 전체의 명예였고 동시에 수많은 적을 불러오는 일이기도 했다. 살수대첩 이후 고구려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승리의 환호로 가득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전쟁 영웅이 등장하면 언제나 그렇듯 그 그림자 뒤에서는 이미 새로운 권력 구도가 이제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때 고구려 곳곳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키우고 있던 가문이 하나 있었다. 쇠를 다루는 기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성장하던 새로운 세력 연씨 가문이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고구려 내부의 권력 균형을 흔들고 있었다. 연씨 가문의 중심에는 연태조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쇠를 다루는데 천재적 재능을 가진 자였고 그 기술력으로 무기와 장비를 생산하며 전쟁 시기 막강한 영향력과 재력을 확보했다. 귀족 사회는
이런 자본력 앞에서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연태조의 재력은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고구려 전쟁 체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뜻했기 때문이다. 전쟁은 쇠로 움직이고 쇠는 연씨의 손에 있었다. 이 연태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훗날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이며 가장 잔혹한 인물로 남게 되는 영해소문이었다. 영해소문은 어린 시절부터 힘이 남달랐고 정치적 감각도 매우 뛰어났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을 타고난 듯 알고 있었다. 싸움에도 능했고 협상에도 능했고 무엇보다 상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데 천부적이었다. 그러한 성향은 그를 단순한 귀족 자제가 아니라 언젠가 나라 자체를 통째로 흔들 인물로 성장하게 했다. 어느 순간부터 귀족 사회에서는 을지 가문 vs 연 가문이라는 구도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옛 귀족의 명예와 전통을 상징하는 을지 가문, 그리고 새로운 부와 힘으로 떠오르는 연씨 가문. 둘은 곧 고구려 내부의 두 강대한 물결이 되었고 서로를 경계하며 서서히 충돌의 수위를 높여갔다. 특히 살수대첩 이후 을지문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자 연씨 가문은 이를 매우 위협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거대한 영웅의 존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다. 살수대첩 후 몇 년이 지나자 고구려 내부의 권력 흐름은 빠르게 뒤집혔다. 전쟁의 영웅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고요 속으로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 빈자리를 노리는 자들은 언제나 물 아래에서 기회를 엿본다. 을지문의 명성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와 가까운 가문과 귀족들의 결속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이는 연씨 가문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을지 가문의 벽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고 결국 그 틈은 누군가의 야욕이 들어가기 적당한 크기로 벌어져 있었다. 연태조의 부와 권력이 고구려 전역에 퍼지면서 귀족 사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을지문의 전통 귀족 세력, 다른 하나는 급부상한 연씨 가문을 중심으로 뭉친 새로운 세력.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법이다. 전쟁의 영웅은 존경받지만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와 무력으로 나라를 재편하려는 연씨의 야망에 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전통 귀족들은 점점 고립되었고 을지문의 영향력도 과거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귀족 회의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연씨 가문을 지지하는 이들이 은밀히 모여 속삭이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불길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반면 을지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은 갈수록 조용해지고 초조해졌다. 누군가는 며칠째 회의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고 누군가는 갑작스레 지방으로 떠났다는 소문만 남겼다. 이 모든 소식은 불길한 조짐이었다. 고요는 폭풍 전의 고요였다. 귀족 사회에서는 대대로를 선출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는 양쪽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싸움이었다. 대대로는 왕과 함께 권력을 나누는 자리였고 나라의 향방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누가 오르느냐는 단순한 명예 문제가 아니라 어느 가문이 고구려의 심장부를 차지하느냐를 결정짓는 일이었다. 을지 가문은 전통과 명분을 내세워 지지층을 붙잡으려 했지만 연씨 가문의 거대한 자본력과 위협 앞에서 많은 귀족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선출 당일 귀족 회의장은 무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각 가문에서 파견된 무장 병사들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며 어떤 순간에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부에서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칼을 겨누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목숨을 걸고 자리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고구려 귀족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구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가문은 끝장을 맞을 수도 있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조용히 검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연씨 가문 측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일부 귀족들을 회유했고 어떤 이들은 직접적인 협박을 받기도 했다. 권력 앞에서는 명예도 우정도 심지어는 오랜 동맹마저 쉽게 무너졌다. 결국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회의장은 잠시 얼어붙었다. 대대로로 선출된 이는 연태조의 가문, 즉 연개소문 가문이었다. 이 순간 모든 균형이 무너졌다. 패배한 을지 가문 측 귀족들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을지문의 혈통을 이은 자들에게 이 패배는 단순한 권력 상실이 아니라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연씨 가문이 이기는 순간 을지 가문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권력은 언제나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고 연개소문은 그런 행동을 주저할 사람이 아니었다. 실제로 선출 직후부터 을지 가문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권한은 조금씩 빼앗겼고 주요 회의에서 의견을 낼 기회도 점점 사라졌다. 어떤 이들은 사소한 이유로 지방으로 좌천되었고 어떤 이들은 실종되거나 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만 남겼다. 하지만 그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실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영의 소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에게 견줄 영웅의 후예가 존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을지문의 후손들은 연씨 가문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귀족 사회 내 남아있는 지지층을 모아 방역을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너무 늦었고 너무 약했다. 기세가 꺾인 전통 귀족들은 더 이상 옛날처럼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 각자 자기 가문을 보호하는 데 급급했고 누군가는 연씨 가문과 손을 잡아 살아남으려 했다. 을지 가문은 더 이상 거대한 벽이 아니었다. 그들은 연씨 가문이라는 폭풍 앞에서 작은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이때 귀족들 사이에서 은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을지문의 후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히 고구려 정치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누군가는 이미 이 을지 가문을 겨냥한 암살 계획이 돌고 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영해소문 측이 을지 가문을 몰살시키기 위한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도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고구려는 곧 피로 물들 것이고 그 피의 첫 번째는 을지 가문의 것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을지문의 후손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고구려 귀족 사회 전체가 불안에 빠졌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빠르게 연씨 가문에 충성을 맹세했고 또 누군가는 을지 가문과의 오래된 의리를 저버리지 못해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경고하려 했다. 하지만 영해소문은 이미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와 그의 세력은 귀족들의 표정 변화, 사소한 대화 술자리의 분위기까지도 파악하며 자신의 음모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다. 을지 가문의 운명은 점점 더 좁은 통로로 몰리고 있었다. 어느 밤 을지 가문의 한 젊은 후손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연씨 가문 측에서 보낸 무장 병사들이 자신을 뒤쫓고 있었다고 말했다. 곧이어 집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걸음 소리와 금속의 마찰음이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가족들은 급히 그를 숨기고 문을 굳게 닫았다. 하지만 그 밤 이후 그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라졌다는 소문만 남았고 그 소문은 다른 을지 가문 사람들까지 공포에 빠뜨렸다. 이런 실종 사건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났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연씨 가문이 고구려의 권력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귀족 회의에서는 영의 소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어버리는 이들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피를 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어떤 냉혹함이 서려 있었고 그 앞에서 감히 항의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을지 가문은 그 눈빛이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라 곳곳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을지 가문의 저택 주변에는 늘 낯선 자들이 서성거렸고 시장에서는 을지라는 이름만 나와도 사람들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왕궁 역시 고요했고 왕은 연씨 가문의 거대한 기세 앞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어갔다. 마케야 을리문덕과 함께 고구려를 이끌었던 혁혁한 기가에는 사라지고 그 자리는 두려움과 침묵이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 을지 후손들에게 가까워지는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결국 을지 가문의 몇몇 인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비밀리에 서로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씨 가문을 막기 위해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올 수 없었다. 상황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고 연씨 가문의 세력은 감히 맞설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위로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 모임마저 누군가에게 새어나갔고 연개 소문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을지 가문의 비밀 모임 다음 날 고구려 도성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깔렸다. 마치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듯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문을 닫고 거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밤 을지 가문이 살던 여러 집들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다. 연씨 가문이 보낸 무장 병사들은 조용히 집을 포위했고 일가족들은 도망칠 틈도 없이 끌려 나왔다. 비명도 저항도 항의도 허락되지 않았다. 오직 철갑의 소리와 발걸음만이 어둠 속에 울렸다. 사람들은 그날 밤을 두고 으스스한 침묵의 밤이라 불렀다. 도성 사람들 중 누구도 울부짖음이나 싸움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저 어둠이 깊어지는 동안 누군가 사라지는 기척만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거리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을지 가문의 집들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전날의 따뜻한 생활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그들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사라져 있었다. 영해소문은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다. 을지 가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자도 없었고 묻고 싶어 하는 자도 없었다. 공포는 이미 도성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누구도 그 위협적인 침묵을 깰 용기를 내지 못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은 밤중에 병사들이 거대한 마차를 끌고 어딘가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마차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혹은 누구였는지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마차는 을지 가문의 마지막 희미한 숨결을 싣고 있었을 것이다. 을지문덕의 직계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귀족 사회의 긴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영해소문은 대놓고 잔혹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세력을 차례로 약화시켰다. 그는 피를 흘리지 않고 권력을 장악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필요할 때만 자신의 칼날을 드러냈다. 을지 가문의 소멸은 그가 처음으로 날카롭게 드러낸 칼날이었고 그 칼날은 너무나 조용했기에 더욱 무서웠다. 어느덧 고구려에는 하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영의 소문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귀족 세력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을지 가문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피가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동시에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순간 그들은 아마도 더 큰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을지문의 후손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음은 과연 누구일까? 영계 소문의 권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고구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로 가득 찼다. 귀족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누구와 손을 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을지 가문의 몰락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연씨 가문에 맞선다면 누구든 존재가 지워진다는 것이다. 여러 귀족들은 연씨 가문에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 칼끝이 자신에게 향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고구려의 강한 외형 아래에는 이미 불안과 공포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을지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 중 일부는 산속이나 변방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그조차도 쉽지 않았다. 연씨 가문은 이미 고구려 전역에 정보망을 구축해 놓았고 도망치는 순간 누군가가 그 소식을 귀족 회의에 흘렸다. 어떤 이는 국경을 넘으려다 붙잡혔고 어떤 이는 산속의 은신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죽음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없었다. 마치 땅속으로 삼켜지듯 그림자에 빨려들듯 그들은 홀연히 사라져갔다.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귀족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설이 떠돌았다. 하나는 연개소문이 을지 가문을 뿌리째 뽑아 고구려의 역사를 다시 쓰려 한다는 설, 다른 하나는 을지 가문 내부에 반역을 꾀한 자가 있어 그들이 서로 싸우다 몰락했다는 설이었다. 하지만 어느 것도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영해소문 측에서도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묵묵히 나라의 정무를 처리하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도성 한복판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문이 들려왔다. 을지 가문의 마지막 혈육으로 알려진 한 소년이 성 밖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년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을지문의 명예와 가문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이 귀족들 사이에서 은근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희망은 때로 가장 잔혹한 배신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연씨 가문 역시 그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모든 희망은 다시 검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연씨 가문은 몇몇 병사들을 은밀히 파견해 을지 가문의 혈통이 숨어 있다는 상고를 수색했다. 병사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숲을 헤쳤다. 그들이 도착한 작은 오두막 안에는 불이 꺼진 지 오래였으며 바닥에는 누군가 급히 자리를 떠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소년의 흔적도 누군가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단서도. 병사들은 불길함을 느끼며 오두막을 살폈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로 도성에서는 을지문의 후손이 저주를 받아 사라진 것이라는 괴이한 소문까지 퍼졌다. 살수대첩 이후 을지문덕이 너무 많은 수나라 병사들의 원혼을 불러왔다는 이야기, 그 원혼들이 결국 그의 가문을 따라다니며 복수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다. 물론 이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몸서리를 쳤다. 공포가 깊어지면 사람들은 합리보다 괴담에 더 의지하게 된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괴담보다 훨씬 냉혹했다. 영해소문은 고구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기존의 모든 영웅적 상징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을지문덕처럼 왕과 맞먹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의 후손은 그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그의 권력이 확고해질수록 과거의 영광을 상기시키는 존재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칼을 들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사람을 역사의 기록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처단이었다. 을지 가문이 사라진 뒤 연개소문은 귀족 사회의 잔존 세력들을 하나씩 재편했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들에게는 지위를 올려주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 바로 유배하거나 자리에서 몰아냈다. 몇몇 귀족들은 연개소문의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남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할지 몰라 늘 두려움에 떨었다. 그의 통치는 마치 두꺼운 어둠처럼 고구려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포악한 권력도 결국 균열을 피할 수는 없다. 영해소문 내부에서도 그의 방식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려 하지 않았다. 을지 가문의 몰락을 눈앞에서 본 이상 그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표면적으로는 충성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흐르는 피가 끓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을지 가문의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다고 소문난 소년이 다시 목격되었다는 정보가 퍼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노인이 산속에서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 소문은 귀족 사회를 뒤흔들었고 연씨 가문도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을지 가문의 혈통은 나라 전체의 균형을 뒤흔들 수도 있는 존재였고 영의 소문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마지막 그림자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제 마지막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소년이 목격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구려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그가 을지문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천재적인 두뇌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 믿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의 소문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그 불씨가 영의 소문의 분노를 자극해 또 다른 참사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 스며들었다. 연개 소문 역시 이 소문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측근들을 불러 소년의 행방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전혀 흔들림 없는 냉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한 태도였지만 그의 속마음에서는 이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을지문의 마지막 피가 살아있다면 이는 연씨 가문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존재였다. 그 존재를 반드시 없애야 했다. 그것이 자신의 시대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연씨의 병사들은 소문이 난 산골 강가 숲속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색했으며 작은 발자국 하나 쓰러진 나뭇가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중 한 병사가 낡은 오두막에서 누군가가 남긴 듯한 얇은 피방울을 발견했다. 피방울은 이미 마르고 굳어 있었지만 무엇인가 급하게 도망친 흔적임은 분명했다. 병사는 즉시 보고를 올렸고 연씨의 무리들은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봉쇄했다. 이제 소년은 고립된 상태였다. 그 무렵 소년은 산속 깊은 곳의 작은 동굴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곁에는 그를 지켜주던 노인이 있었고 노인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어 조용히 말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너는 단지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고, 누군가는 결국 너를 찾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소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가문이 사라졌다는 것,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것, 그리고 연씨 가문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 모든 사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동굴 입구에서 낮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소년은 순간 숨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을 더 깊은 곳으로 숨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동굴 입구로 나가 병사들과 마주했다. 병사들은 누군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에게 소년의 행방을 물었지만 노인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병사들은 노인을 끌고 가 버렸고 동굴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소년은 그 순간 자신이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노인이 끌려간 다음 날 산속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길게 울렸다. 소년은 동굴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곳에 머문다면 곧 병사들에게 발견될 것이 확실했다. 그는 산의 그늘 속을 따라 조심히 내려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었고, 고구려는 이제 자신을 지켜줄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삼킬 나라가 되어 있었다. 소년이 산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자 도성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퍼졌다. 한밤중에 어떤 병사의 눈에 하얀 옷을 입은 소년이 숲속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다. 병사는 그 소년의 눈동자를 보고 얼어붙었다고 했다. 그 눈은 공포에 질린 아이의 눈이 아니라 뭔가를 잃어버린 이의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불길한 빛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이 소문은 도성 사람들에게 더욱 큰 불안을 안겼고 연씨 가문은 즉시 병력을 동원해 소년이 나타났다는 지역을 둘러쌌다. 연개 소문은 소년의 존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 몇몇 정계 병사들을 지목해 소년을 반드시 생포하거나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은밀하게 전달되었지만 고구려의 공기는 한순간에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특정한 몇 명만 아는 비밀 작전이었지만 연개 소문의 의도가 워낙 뚜렷했기에 누구나 소년의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숲속에서 펼쳐진 추적은 짧았지만 무척이나 잔혹했다. 병사들은 흔적을 따라 소년을 몰아붙였고 소년은 끝까지 도망치며 목숨을 부지하려 했다.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연씨 병사들의 끈질긴 추격 앞에서 소년은 점점 지쳐갔다. 그 순간 소년은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작은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어딘가로 길을 비춰주는 듯했다. 그는 힘겹게 그 빛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단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몸을 움직였다. 그 빛은 오래된 사당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다. 사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촛불은 이미 반쯤 녹아 있었다. 소년은 체념 섞인 숨을 내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곧 사당의 문틈으로 병사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년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병사들은 조용히 사당 안으로 들어왔고 한 병사가 칼을 들고 최대한 조용히 다가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년에게로 다가왔다. 고구려를 뒤흔든 마지막 혈통의 숨이 이제 꺼지려 하고 있었다. 사당 안으로 병사들이 들어온 순간 공간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촛불은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며 꺼질 듯 위태로웠고 소년의 어깨는 공포와 체념 사이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병사는 칼을 든 채 조용히 다가와 소년 앞에 멈췄다. 그의 눈에는 단 한 점의 감정도 없었다.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인 자처럼 그저 명령을 수행하러 온 기계처럼 그가 칼을 들고 내려치려던 그 순간 사당 밖에서 갑작스러운 외침이 들렸다. 이는 잠시나마 소년의 숨을 붙잡아두는 뜻밖의 기적이었다. 병사들은 외침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췄고 그 틈을 타 소년은 몸을 굴려 사당의 뒤편으로 도망쳤다. 사당 뒤에는 짙은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틈이 있었고 소년은 힘겹게 그곳으로 빠져나가 필사적으로 달렸다. 병사들이 뒤를 따라 숲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안개가 갑자기 짙어지며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마치 숲이 소년을 감싸 안아 숨겨주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다. 소년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살기 위해 움직였고 그 본능만이 그의 발을 이끌었다. 그러나 기적이 오래 갈 리는 없었다. 소년은 끝내 쓰러졌고 병사들은 그를 놓쳤다. 그날 이후 소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병사들은 숲을 수색하며 혹시라도 시신이 있는지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상한 점은 숲속에는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소년이 살아서 어디론가 갔다는 뜻인지 혹은 산과 숲이 그를 삼킨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저 흔적 없는 실종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소년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영의 소문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척했지만 그가 받은 충격은 매우 깊었다. 그는 분명히 을지문의 혈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고 싶어 했지만 소년의 실종은 그에게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다. 마치 과거의 영광과 죄업이 형태를 바꿔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냉정을 유지하며 나라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 때면 문득 숲속에 사라진 소년의 그림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환영이 떠올랐다. 을지가문의 소멸과 함께 고구려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체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귀족들은 영의 소문 앞에서 모두 머리를 숙였고 왕조의 권위는 점점 약해졌다. 나라의 중심에는 오직 영의 소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하나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권력의 잔혹함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었다. 을지문의 후손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고구려에게서 하나의 전통 하나의 기둥이 꺾인 것과도 같았다. 특히 국가적 상징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예상보다 훨씬 깊었다. 을지문덕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고구려의 정신적 기둥으로 남아 있었다. 그의 후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고구려 사람들에게서 용기와 자부심의 근원을 빼앗는 것과도 같았다. 어떤 노인들은 을지문의 영혼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고 믿었고 그의 혈통이 사라졌으니 고구려의 운명 또한 기울기 시작했다고 속삭였다. 이런 소문은 도성 곳곳에서 은밀하게 퍼졌다. 영의 소문에 철권 통치가 이어지며 고구려는 더 강해지는 듯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불안이 쌓여가고 있었다. 전통 귀족 세력의 붕괴로 권력 균형이 무너졌고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는 반발과 불만이 끓고 있었다. 을지 가문의 소멸은 단지 하나의 가문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구려의 오랜 정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독재가 자리 잡는 첫 번째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는 고구려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긴 그림자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을지문의 후손 이야기는 점점 전설처럼 변해갔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소년이 살아남아 먼 북쪽의 산맥 어딘가에서 방랑자가 되어 살고 있다고 믿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이 고구려를 떠나지 않고 산과 강을 떠돌며 나라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에 희망과 슬픔을 함께 담아 기억했다. 영웅의 피가 사라졌지만 그의 흔적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 영의 소문은 외면적으로 강력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끝없는 의심과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전쟁과 반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과거였다. 자신이 지워버린 영웅의 가문, 그 유령 같은 존재가 언젠가 자신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 권력은 그를 왕보다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왕보다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는 한 나라를 지배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싸움을 혼자서 이어가고 있었다. 결국 을지 가문의 소멸은 고구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나라는 겉으로는 강대함을 유지했지만 내부의 균형과 정신적 기반은 무너지고 있었다. 전통과 명예, 그리고 고구려의 자부심을 상징하던 한 영웅의 계보가 사라지자 나라 전체가 서서히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 분열에 흔들리게 되었고 영광의 시절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모든 것은 그날 밤의 침묵 을지 가문이 사라진 순간부터 이미 비극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고구려 곳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면 산맥 어딘가에서 흐릿한 전사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적이 침입한 방향을 향해 묵묵히 서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 전사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이름을 떠올렸다. 을지문덕.
그의 후손이 사라진 뒤에도 이상하게 전쟁의 조짐이 있을 때마다 이런 풍문이 반복되었다. 마치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잃어버린 영웅의 그림자가 다시 깨어난 듯했다. 반면 연개 소문은 한층 거칠고 예민해졌다. 그는 사소한 반대에도 과하게 반응했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력을 움켜쥔 자로서 누구보다 강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많은 적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귀족들 사이에서는 자신도 언젠가 갑작스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퍼져 있었다. 을지 가문이 사라진 방식은 너무나 조용했고 너무나 완벽했다. 그것은 권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 무렵 국경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적 부족들이 평소보다 과감하게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예전에 같았다면 을지문덕과 같은 명장들이 나서 단번에 진압했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고구려에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없었다. 영의 소문은 군대를 총동원했지만 지휘관들 사이의 불신과 혼란 때문에 전투는 번번이 어긋났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영웅의 피가 사라지자 나라의 운명도 약해지고 있다. 백성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영웅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정신을 지탱하는 존재라는 것을.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세운 기적 같은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의 기둥이었다. 그러나 그 기둥이 무너진 지금 고구려는 겉으로는 튼튼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오래된 성벽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국경 근처의 마을에서 한 노인이 기이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젊은 시절 숲속에서 안내 없이 길을 잃은 채 며칠을 헤매다 기절했는데 눈을 뜨자 이름 모를 소년이 자신을 구해주고 사라졌다고 했다. 노인은 그 소년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는 모두를 멈춰 서게 만들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전쟁터를 지휘하는 장수의 눈과 같았네. 마치 수십 년을 살아온 듯한 깊이였지. 사람들은 바로 떠올렸다. 혹시 을지문의 마지막 피가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고 도성의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물론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미 너무 많은 상실을 겪었고 사람들은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어떤 이들은 몰래 기도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우리를 다시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다면 스스로를 숨긴 채 조용히 나라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수도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다. 영의 소문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고구려를 바로잡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나라 전체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외적의 침략 내부 분열 흔들린 왕권 무너진 귀족 체계. 고구려는 거대한 몸집을 가졌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했다. 나라의 진정한 강함은 칼이나 방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정신, 신념, 그리고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몇 세대가 지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을지 가문의 소멸을 잊어갔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진 이후 고개를 숙인 사람들 중 일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우린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라가 무너진 나를 탓하기 전에 영웅을 잃은 나를 먼저 기억했어야 했다. 이 말은 먼 훗날까지 유령처럼 역사 속을 떠돌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을 신화처럼 다루기 시작했다. 그의 후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다.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다.
권력은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지만 전통과 정신은 억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명예소문이 아무리 강했고 나라가 아무리 크고 부유했다 하더라도 한 영웅의 가문을 없앤 순간 이미 고구려의 운명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한 사람의 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뿌리가 잘려나간 것이었다. 역사의 비극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고 눈치채기도 전에 이미 끝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질문한다. 그 마지막 소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정말로 숲속에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먼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 혹은 누군가의 기록 속에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남아 있는 것일까?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영웅의 피는 사라져도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살수의 물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그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을지문덕. 한 시대를 구하고 또 한 시대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마지막 영웅.